숲으로 둘러싸인 잠든 왕의 공간 앞에 서면 먼저 홍살문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신성의 영역이다. 두 줄기로 난 참도는 높은 왼편이 신도, 돌아가신 선왕의 길이고 낮은 오른편길이 어도, 제례를 드리러 가는 왕의 길이다. 그 공간을 저 입구에는 진입공간, 속세의 진입공간이 있고 여기는 그 돌아가신 선왕과 살아있는 현세의 왕이 만나는 만남의 공간이면서 재향의 공간, 그다음에 뒤에는 그 능침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선왕의 절대적인 공간,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썼습니다. 정자각을 지나면 거대한 사초지가 보인다. 사초지는 생기 저장 탱크다. 태종 8년 명나라 사신 기보는 태조 건원릉을 보고서 탄성을 자아냈다. 어찌 이와 같은 하늘이 내린 땅이 있겠는가? 반드시 인위적으로 만든 산일 것이다. 기보는 조선 왕릉의 특징인 사초지 강을 보고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초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인위적인 사초지일 때는 풍수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릉의 능침은 그러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혈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생기를 탄다고 하여 승생기라 하였다. 곡장 뒤쪽으로 번긋하게 도드라진 언덕이 있다. 사초지로 생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한다. 그다음에 잉, 여기를 잉으로 봐요. 그다음에 육은 기른다란 말이죠. 잉태에서 기른다는 말로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모든 그 왕릉들이 부모산 태식 잉육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왕릉이 자리 잡게 되면 멀리 조선으로부터 줄기줄기 이어져 내려온 기운들이 모여서 능침에 왕성한 생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니 이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좌우에 산이 있어야 했다. 바람을 막아준다고 하여 이를 장풍이라 하니 왕릉 능침 주변은 바람도 쉬어가는 안온한 느낌이 드는 곳들이다. 생기는 또한 물을 만나면 머문다고 하여 왕릉 앞으로는 반드시 물이 흐르는 계곡수가 있다. 그래서 물을 얻는다고 하여 득수라 하였다. 그러니 왕릉 앞에는 어디나 물을 건너는 다리, 즉 금천교가 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땅의 생기를 잠든 왕에게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귀중하게 모아진 기운은 숲을 넘어 살아있는 후손, 구중궁궐 깊은 곳에 동기가몽을 하는 혈육의 왕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왕과 왕의 자손들의 발복을 이루니 이것이 조선조 왕릉 풍수였다. 기에 연결된 이 부분이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기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후손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기가몽이라고 그러죠. 능역도 상계, 중계, 하계로 구분이 되니 능침이 있는 상계가 있고 문인석과 무인석은 각각 중계와 하계에 위치한다. 무인석은 왕릉에만 쓸 수 있다. 논밭과 왕숙천, 도로로 둘러싸인 녹지공간, 그 안에 태조 건원릉을 비롯한 9개의 왕릉들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동근릉이다. 이 왕릉들이 없었다면 이 주변이 이처럼 녹지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 왕릉 양식은 지구 역사상 우리만 갖고 있는 패턴이다. 지난 시기 능역에 비록 많은 훼손이 있었지만 하늘에서 본 조선 왕릉들은 그 자리를 수백 년을 지켜오면서 이제 자연과 어울린 조화로움을 얻었음을 증명해준다. 광릉숲에 자리한 조선 제7대 세조의 광릉이다. 최초의 동원 이강릉 형식으로 하늘에서 보면 하트 모양처럼 보인다. 이러한 왕릉 풍수와 주변의 경관이 어우러진 공간, 그러한 경이로움을 인정받아 지난 6월 말 조선 왕릉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어쨌든 왕의 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 좋은 지점을 골라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옛날 풍수 지리에 딱 알맞은 그런 위치에 딱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왕릉의 배치들을 보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왕릉들은 도읍 한양으로부터 80리를 벗어나서는 안 됐다. 조선 후기에 바뀐 거리수로 본다면 100리에 해당하는 거리였다. 경국대전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 100리 이내에 그걸 이제 10리 밖 100리 이내에 능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경국대전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내의 모든 곳을 다 살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 변고가 생겼을 때 왕은 가장 먼저 왕궁을 장악해야 했다. 중종반정, 인조반정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왕궁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제를 지낸 왕들이 서둘러 출발할 경우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왕궁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80리가 정해졌던 것이다. 제22대 정조는 당시 수원읍지 화산에다 아버지 사도세자능을 조성하려 했다. 그런데 수원은 당시 궁궐에서 88리에 해당됐기에 대신들이 반대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수원을 80리라 명하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원은 한양에서 80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한편 도성 한양 안에 있다가 천장당한 비운의 왕비릉이 있으니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 그것이다. 신덕왕후의 능은 처음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는 영국 대사관 자리에 있었다. 능역 9만여 평이 조성됐으니 이것이 조선조 최초의 왕릉이며 오늘날 중구 정동의 유래다. 태조는 왕비릉 오른쪽 편을 자신의 수능으로 정했다.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정릉사의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 만큼 죽은 강비를 생각하는 태조의 사랑은 지극했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하자 정릉은 파괴되기 시작한다. 이미 제1차 왕자의 난 때 계모인 강비의 자식들을 모조리 죽인 바 있었던 태종은 정릉마저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태조가 승하하자 도성 안에 능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천장을 하게 되니 옛 정릉에 있다가 철거된 왕릉 병풍석 등 성물들은 청계천 광통교 돌다리 난간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 이렇게 하여 현재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기게 되니 두 곳의 정릉동이 생겨난 연유이다. 정릉은 2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복원됐다. 태조가 승하하자 아들 태종은 강비와 같이 묻히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다. 강비에 대한 미움의 결과였다. 이렇게 하여 1408년 9월 태조 이성계는 건원능에 묻힌다. 동구능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능역 조성에서 한 가지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위하여 함흥 갈대를 옮겨 심어준 것이다. 능 관리소에선 매년 한식날 하루만 이 갈대를 벌초한다. 태종릉은 한강을 건너갔다. 호사가들은 말한다. 물 건너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인 태조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어쨌든 태종은 자신의 신우지지를 직접 잡았다. 대모산 자락의 헌릉이다. 태종릉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후대에 들어서는 서쪽의 서운릉, 북쪽의 광릉 등과 함께 한양을 중심으로 한 녹색의 그린벨트가 완성되어 간다. 우리가 왕릉 속에서 잠자고 있는 왕을 깨울 수는 없지만 그들이 거기에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유를 알 수는 있다. 이때 왕릉 조명 도우미가 풍수다. 김두교 교수는 대학에서 풍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는 풍수가 과연 있느냐, 명당이 있느냐라는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권력과 풍수의 관계다. 그럼요. 왕릉을 보거나
그 천능을 할 경우 그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시대적 뭐랄까 정황이랄까 조정의 권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죠. 네. 풍수로 봤을 때 베일에 가렸던 역사의 한 자락이 드러난다. 풍수로 뒤엉킨 권력에 대한 소망과 권력에 대한 질투의 역사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그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다. 오늘 김 교수의 강의 주제 또한 권력과 풍수다. 역사적으로 풍수에는 인간과 땅의 자연스러운 조화,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다. 하늘에 순응하는 순천의 길도 있지만 이를 거스른 역천의 길도 있었던 것이다. 풍수로 비틀린 역사는 그래서 박지가 않다. 그가 들려주는 첫 번째 슬픈 이야기는 조선 세종 때 노비 풍수가 목표지에 대한 것이었다. 풍수는 믿는 사람에게는 실현 가능한 미래였다. 그런데 이 풍수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다. 당시 풍수 정서로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 안산공단, 이 주변엔 그러한 비극의 첫 희생자였던 분의 초장지가 있던 곳이다. 이 공장 안 부지에는 지금도 창살로 막힌 희생자의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다. 이름하여 관우물지다. 반이 우물가에 이렇게 떠날려 왔다는 거죠, 이게. 단종을 낳다가 돌아가신 현덕왕후 이야기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단종을 죽이고 현덕왕후의 소능마저 파내어 관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관이 떠돌다 도착한 안산 바닷가는 뒤에 육지가 되어 우물이 생겼다고 했다. 세종 23년 1441년 7월 23일 조선 왕실에는 경사가 있었다. 세종 임금의 며느리인 왕세자빈 권씨가 손자 단종을 낳은 것이다. 뒤늦게 적손이 생겼다며 전국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기뻐했던 조정의 분위기는 다음 날 일순 슬픔으로 바뀌었다. 단종 출산 하루 만에 왕세자빈 권씨가 숨을 거둔 것이다. 이후 2달여에 걸친 장례 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에 갑자기 사단이 벌어진다. 옛 안산읍 와리산에 정해진 빈궁의 능소가 흉악한 땅이란 상소문이 올라온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이 부근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렇게 저기 뒤를, 그래서 저기 지 부분이 가장 높거든요. 중심 쪽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썼으면 아마. 이 상소문의 주인공은 전농시에 소속된 종 목효지였다. 감히 노비의 신분으로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독림조담에 내령이 악하고 약하면 낳은 아이가 녹아버린다 하였고, 그러면 청룡은 남자 명예 벼슬 장자 장손을 주관하는데 청룡이 좀 배반했고 짧거든요. 청관혈은 범하지 못할 것이니 범하면 사내를 죽이고 어른을 죽인다 하였고, 저쪽에 물이 시작하거든요. 물이 시작하면 천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에다가 등을 대는 건 머리를 대지 않거든요. 산에다 등을 대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 목회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장자 장손이 일찍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흘러오는 용이 또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절손한다. 목회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장지를 이곳으로 정할 경우 낳은 아이가 녹아버리고 사내를 죽이며 장자 장손이 일찍 죽는다는 대단히 불길한 상소문의 예언이었다. 바로 그것이 흉악한 땅입니다.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목효지는 면책되고 혈자를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일은 일단락됐다. 이때 세종 임금은 다만 이렇게만 말했다. 목회지의 말은 나도 역시 믿지 아니하나 다만 그 땅이 바다에 가까워서 파도 소리가 있을까 염려되는구나.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죠. 좀 장난이 심했죠.
풍수 초보자도 아는 바닷가에 명당 없다는 금기 사항을 깬 특이한 장지 선정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후인 1443년 1월 30일. 이번엔 상지관 최양선이 갑자기 의금부에 하옥된다. 이유는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한 세종이 신우지지로 미리 정해놓은 대모산 자락 수능 자리가 흉지라는 주장을 했다가 조정 대신 이정령, 정인지와 다툼을 벌였는데 심지어 한참 상급관인 이정령의 멱살까지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의금부에 가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죄를 더 주어야 한다는 탄핵을 한다. 서운 부정 최양선이 수릉의 혈자리가 임방자리인 것을 감방자리라 하고 그 해로움을 논하기를 손이 끊어지고 마다들을 잃는다라고 하여 억지 우겨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립은 최양선은 혈자리가 감방자리라 한 반면 대신들은 임방자리라 하였다는 것이다. 대신들의 탄핵 사유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감방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바로 임입니다. 임자계입니다. 임자계인데 그 북쪽입니다. 예, 요 임자가 정북입니다. 임자계 요 부분은 북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개로 나누면은 8개로 나누면 요 자체가 감방입니다. 이 세 개가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자계가 감방입니다. 임자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어떤 논쟁이죠. 예, 정말로 참 그 유치원적인 어떤 그런 발상들이죠. 24방위 개념에서의 임방은 8방위 개념에서는 감방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었다. 예, 터집 잡기 위해서. 예. 뭔가 그렇게 뭐 그걸 하니까 뭔가 저놈을 뭔가 좀 그걸 버릇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게서 했겠죠.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최양선의 변론이었다. 절사손 장자, 자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다. 무시무시한 예언이었다. 그럼에도 세종은 최양선에 대해 뜻밖의 온화한 조치를 내린다. 비록 이정령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을지라도 불가할 것이 없고 또 지리의 논술에 화법은 알기 어려운 것이니 세종은 승하 후 예정대로 태종의 옆에 묻히니 이때가 1450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왕릉들 자리가 풍수적으로는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산도 앞산과 뒷산이 있듯이 산 하나만 보더라도 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태종의 헌릉과 순조의 인릉이 있는 이곳은 산의 등 쪽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여기서 보면 더욱더 명쾌해지는데요. 산의 등 쪽이 맞습니다. 산의 등 쪽이 맞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데 김 교수에 의하면 이곳 대모산 자락은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줄기가 일부 끊겨져 있으며 또한 등 쪽이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땅이 비교적 차가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과론적 이야기지만은 영릉을 파묘했을 때 그 관과 옷이 새 것과 같았다. 전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이렇게 넣는 것과 같은 것을 본 것이죠. 당시 세종의 초장지는 태종 왕릉인 헌릉의 옆에 있는 조선 제23대 순조 왕릉인 인릉 자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위에는 달리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이 그 이야기는 많이 하죠. 아버지 옆에 간다는데 사실 아버지 태종의 곁으로 가고 싶어한 세종의 마음은 풍수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부자간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풍수적 관점으로 인해 훼손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양선은 세종이 이곳에 묻히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다. 과연 그렇죠. 최양선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 김 교수가 제작진을 이끈 곳은 내룡, 즉 왕릉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이었다. 곡장 뒤쪽으로 조금 거슬러 오르자 바위 줄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산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바위로 드러나는데요. 이 바위가 그 강한 돌, 깡돌, 강돌이라고 하는데 그 풍수에서는 굉장히 좀 그 꺼려하는 돌이죠. 지금 이와 같은 돌들이. 이번엔 아예 안반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금 바위가 하나의 뜬 바위가 아니고 계속 바위줄이 연결되거든요. 산에 바위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준다. 우선 돌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냉기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안반 지하는 물기가 모여 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세종이 영면에 든 2년 후 이곳 남쪽으로 다시 하나의 왕릉이 들어서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에 이어 제위에 오른 제5대 임금 문종이 그의 육신을 몇 년간 괴롭혔던 등창이 터져 제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했기 때문이다. 저 문종 왕릉을 이곳 대모산에다 택짓고자 하는 의논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능침 옆인데다가 그러한 결정의 중심에 수양대군을 비롯한 종친들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노비 목효지가 이번엔 단종에게 문종의 능에 문제가 있음을 비밀스런 쪽지로 알린 것이다. 주인은 약하고 객은 강하여 산의 근원이 막다른 땅이요 정령 정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단종이 쪽지를 보여준 신하가 수양대군의 최측근인 강맹경이었다. 결국 이번에도 목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쫓겨난 자가 다시 쓰이기를 꾀하여 사사로움으로 글을 올렸다 하여 먼 변방 노비로 쫓겨났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강맹경이 급히 와서 아뢰기를 광중을 파서 구척쯤에 이르니 물이 솟아나와서 신등이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혈자리를 옮겼는데 멀리 가지 않고 이번엔 세종 영릉의 서쪽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돌이 있었다. 평소 습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물론 이제 나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목효지도 단종도 목효지도 참 눈치가 없었고, 예, 네, 맞아요. 13살이면 뭘 알겠어요. 13살의 단종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정해진 곳이 현 동구릉 내 현릉이다. 왕릉 택지를 둘러싼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소동이었다. 동원 이강릉으로 조성된 왼쪽 편엔 경기도 안산에서 첩해주했다가 겨우 자리 잡은 현덕왕후 권씨의 능이 있다. 지금까지의 왕릉 풍수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그의 왕권에 대한 야망이었다. 그 야망이 꺾이거나 실현되지 않는 한 사건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단종 즉위 초, 이번엔 한 풍수학인이 수양대군에 의해 궁궐 밖으로 끌려나가 매질을 당한다. 대놓고 수양대군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 풍수학인의 이름은 이현로였다. 궁을 백악산 뒤에 짓지 아니하면 정령이 반드시 쇠하고 방령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태종과 세종은 모두 방령으로서 임금이 됐고 문종은 정령이라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경복궁 명당터 논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논쟁이기도 하다. 이 주장의 핵심은 백악산의 남쪽에 자리 잡은 경복궁이 백악산 정맥에 자리한 것이 아니어서 정령, 즉 장자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나니 올바른 곳에다 정궁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제기된 정궁터는 현재 정덕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남쪽 부근 일대였다고 한다. 이 청와대에 있는 산은 상당히 저 작은 줄기로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줄기가 아니고 그 지각이다, 받쳐주는, 저 산을 받쳐주는 작대기와 같은 그런 걸 보는 거죠. 북악산에서 정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는 없으며 오른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산줄기가 바른 것이고, 지금 숲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정덕도서관 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정궁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복궁과 장덕궁의 중간 지점쯤이다.
정독도서관 옥상에서 보면 백악산 산세의 좌청룡 자락에 해당하는 오른쪽으로 창덕궁과 종묘가 있고 남산이 정남쪽에 위치하여 안산으로 보기 좋으며 왼쪽으로 다시 인왕산을 두르고 있으니 현재의 경복궁보다 더 나은 자리란 것이다. 경복궁 명당터 논란 여부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됐다. 당장 세종은 왕세자빈 권씨 사후 경복궁은 불길한 땅이란 말을 받아들여 거처를 창덕궁 등으로 옮겨 다녔으며 문종, 단종, 예종의 단명 왕조를 거친 후 제9대 성종은 아예 창덕궁에 눌러앉는다. 풍수상 그 어떤 터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였죠. 풍수 관점으로 한결같이 정령이 잘못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목효지, 이현노, 최양선. 이들은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주기함에 따라 엇갈린 운명을 맞는다. 먼저 이현노가 계유정난이 일어나던 그날 효수당했고 목효지 또한 세조직위 후 교수행에 처해졌다. 최양선은 새로운 정권에 붙으려고 노력했지만 쓰이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게 희한하게도 그 말대로 됩니다. 세종 이후에 문종, 단종, 세조, 예종까지 약 20년 동안에 거의 손이 없습니다. 세조만 빼놓고. 세조가 등극한 이 무렵 조선 왕실에서는 장남 왕통 불길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세조 자신은 아니어도 자손에게 미쳤으니 장남이었던 왕세자 의경세자의 돌연한 죽음이었다. 이때 의경세자의 나이 20살, 1457년 세조 3년 9월의 일이었다. 풍수가들이 말한 절사손장자라는 비극적 예언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세조의 맏아들에게까지 그 여파를 미친 것인가? 이에 세조는 죽은 의경세자의 묘자리 선정에 대단한 정성을 기울였다. 직접 답사하러 다닌 횟수만 5차례에 이를 정도였다. 정성을 기울인 보람으로 한 곳이 정해졌으니 그곳이 오늘날 서울응의 시작이다. 이 무렵 세조는 이번 장례가 임금의 장례도 아닌데 모든 일에 정도에 지나친 것 같다며 무덤 밖의 일은 박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실측 결과 능침의 규모가 조선왕릉 40여 기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봉분의 지름을 잡으면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나요. 네. 예, 이 초기에 우리가 잘 아는 태조 이성계 능보다도 지름은 더 큽니다. 길이가. 예. 그 이것도 더 웅장하고요.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고 이 시대 이렇게 하여 세조가 직접 택지한 천하의 명당자리 의경세자 무덤에 세울 성물과 그에 관한 조성물의 전지를 상세히 내리던 그날 1457년 10월 24일 멀리 영월에서는 세조에 의해 쫓겨나 유배 생활을 하던 조선 제6대 단종이 한양으로부터 내려온 교지에 의해 사살을 당하니 단종의 나이 이때 17살이었다. 비운의 명을 거둔 조카 단종의 시신은 동강 어느 구석에 내팽개쳐져 하늘만이 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때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영월의 호장으로 알려진 엄흥도란 인물이 아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뒤 밤을 새워 시별이 눈길을 내치며 동월지산 줄기에 암장하니 나중에 복권된 단종의 장릉이 있는 이곳이다. 만일 엄흥도가 없었더라면 단종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고 이처럼 능으로 남아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숙종 때 복권됐다고는 하지만 왕릉이라 부르기엔 초라한 규모다. 왕권을 상징하는 무인석도 생략하고 문인석뿐이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를 보면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뒷면은 산으로 막힌 천연의 감옥 같은 지세다. 금난경에서 말한 바 산을 가두고 물이 흐르면 왕은 사로잡히고 제후는 멸망한다는 형국이다. 한편 어린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는 자식도 없는 청산과부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세조, 예종, 성종을 거쳐 연산군을 지나 11대 중종 때인 1521년 그 수명을 다하니 춘추 82세였다. 여기 경기도 미금 땅에 있는 정순왕후의 능은 그 이름을 산흥이라 하니 단종을 생각하는 정순왕후의 비운을 생각하여 정해진 이름이었다. 이들을 죽음으로 갈라놓았던 제7대 세조 왕릉은 북쪽으로 들어갔다. 처음 광릉이 조성될 즈음 이곳은 몇만 평의 광대한 영역을 자랑했다. 떨어진 낙엽 하나 함부로 주워갈 수 없는 금역이 설정됐다. 정의왕후와 함께 운악산 자락에 봉긋이 솟아오른 유두열자리 하나씩을 차지하니 조선조 최초의 동원이강 형식의 부부릉이다. 이 광릉을 세조가 자신의 신우지지로 정했다는 오해가 있으나 세조가 이 자리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세조의 유명에 의하여 왕릉 양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고 유택 또한 그에 맞는 자리가 선정되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하다. 세조 입장에선 자기가 하는 일종의 중시조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땅을 소 좀 하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예. 세조의 유명으로 유명한 것이 이 말이다.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마련하지 말라. 세조가 평소에 뭐라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는 건데 이 능묘를 이제 그 석실분으로 하지 말고 회를 하라. 회를 써서 이제 무덤을 꾸미라. 원래 왕릉 양식은 국조올에 의해 규정되어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으니 석실 즉 무덤방을 돌로 꾸몄다. 그러나 세조가 이를 획격으로 바꾼 것이다. 여기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의 초장지 발굴 사진이 있다. 역시 획격을 쓴 것으로 횟가루와 가는 모래, 황토를 3대 1대 1 비율로 혼합하였다. 굳어지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진다고 한다. 이는 조선왕릉을 쉽게 도굴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세조의 유명과는 어긋나는 한 가지 모순이 생기게 된다. 획격으로 둘러싸인 무덤방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란 점이다. 과거 조선조 4대 부들의 무덤이 이러한 양식을 따라서 획격을 썼었는데 파평윤씨 미라처럼 썩지 않은 시신들을 남겨놓고 있다. 그렇지만 세조릉의 풍수 관련 변화들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위치상으로 태조 검원릉의 상위 자리에 매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풍수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검원릉보다 더 위쪽 산줄기에 위치해 있기에 풍수 발복을 먼저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풍수 발복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에서 병풍석을 제거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왕릉에서 바라보이는 안산이 세조 왕릉처럼 선명히 다가오면 발복이 빨리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무덤에서 봐서 왕릉에서 봐서 주변의 산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준다고 보죠. 좌우 산들이 가깝고 있으면 빨리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산이 아름답고 분명하면 그 분명한 기운이 빨리 후손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속성 발복이랄까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과연 세조의 바램처럼 속성 발복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 많다. 다음 왕인 예종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조의 장례가 끝나자 예종은 바로 다음 날부터 남은 과제에 착수한다. 그것은 바로 장자 불길론의 원천인 세종릉의 천장이었다. 이 또한 세조의 유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영릉이 경기도 여주시에 자리 잡으니 회룡고조형의 명당이라고 한다.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승하고 그 뒤를 이은 성종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장자상속이 아니었다.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장자였지만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 뒤 죽임을 당했다. 연산군의 이복등성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중종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이 있는 이곳 강남구 삼성동 선정릉에는 조선 제9대 성종과 왕비 정현왕후 윤씨릉 그리고 제11대 중종왕릉이 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물난리를 치던 곳이었다. 장마가 들면 한강물이 범람하여 밀려 들어온다고 하여 밀밀이라 불렸다. 이거 냇가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미리 요리 물이 비가 오면은 올라왔다는 얘기요. 지금 물이 밀고 올라왔다. 썸물같이 싹 빠지니까. 그거 밀밀이라 그거요. 조까지, 조 밑에까지. 돛담배니까 저 나무배. 노지 있는 그거요. 그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왕릉들이 택지됐을까? 제9대 성종의 경우는 승하 후 보름 만에 단 한 번의 천거로 택지가 결정됐다. 이후 진행된 국장 절차 또한 무성의했다. 더구나 그 장소가 원래 광평대군의 묘가 있던 곳으로 광평대군의 일가는 계속 문제가 있었던 집안이었다. 여기에는 대왕대비와 신하 윤필상을 필두로 한 조정대신들 모두의 두려움이 있었다. 제위에 오른 연산군, 그만이 알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연산군의 친어머니 수기 윤씨가 폐위되어 사사됐다는 사실이었다. 윤씨를 폐비시킨 장본인이 왕대비였고 방조한 이들이 윤필상을 비롯한 대신들이었다. 그들의 두려움은 풍수발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윤필상은 이때 강남의 광평대군의 묘를 강력 천거한다. 그러나 이때 그가 천거 이유로 말한 풍수방위로는 연출한 사기극임이 드러난다. 물줄기 방향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 설명한 것이다. 능 앞에 묻은 지성 내용으로 연산군이 친어머니가 사사됐다는 진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조선 왕조는 또 한 번 풍파에 휘말린다. 대왕대비는 1504년 4월 연산군에 의해 참변을 당하고 윤필상 또한 유배지에서 사사 명령에 스스로 목을 매었다. 중종은 왕비가 3명이나 되지만 모두 이산가족이다. 중종 혼자 한강 건너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장경왕후의 희릉은 처음 대모산에 있었지만 당시 권력 세력이었던 김한로가 초장지에 돌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적인 정광필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장경왕후는 권력 다툼에 의해 서삼릉으로 전장된다. 제11대 중종이 승하자 서삼릉 장경왕후의 희릉 옆에 동원이강양식으로 장사를 지냈다. 12대 인종도 곧 승하하였기에 유언에 따라 아버지 중종 곁에 묻혔다. 이렇게 부부 부자 왕릉이 다정하게 영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다정한 모습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질투의 화신이 등장한다. 그래서 장경왕후는 결국 옆자리에 지아비를 빼앗겼다.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중종 승하 후 17년이 지난 다음 길질한 이유로 억지 천장을 단행하니 중종릉을 옮긴 곳이 현재의 선정릉 중에 정릉이다. 문정왕후는 이렇게 계산했다. 시부모 옆에다가 남편 무덤을 이장시켜서 선산을 만들고 여기에 자신의 무덤도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장을 두고 당시 강직한 사관 하나가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문정왕후가 명당터라고 부득부득 우기면서 전장했던 중정왕릉은 정작 흉지 중의 흉지였다. 장마철이면 정자가까지 물이 차서 매년 보수공사가 벌어졌다. 해마다 물난리로 쓸려 내려간 흙을 복토하느라 국고를 탕진해야 했다. 이렇게 하여 문정왕후는 정작 본인은 중종의 곁에 묻히지도 못하고 태릉으로 갔다. 잘못된 천장 탓에 엄청난 날벼락까지 맞았다. 천장한 이듬해 문정왕후의 손자이자 왕세자가 13세 어린 나이로 갑자기 요절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여 폐위된 원비 단경왕후까지 총 4개의 이산왕릉이 서울 일원에 자리 잡게 된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늘이 노해 안에서 떠들고 밖에서 공갈하여 망할 위기가 조석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는 조선 제17대 임금인 효종 8년 송시열의 이른바 정유봉사란 한 통의 봉서가 효종 임금에게 전달됐다. 북벌을 추진한 효종 임금과 이를 반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반발은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었다. 효종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송시열과 손을 잡았었다. 그러나 결과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 송시열로 대표되는 이 산림 문신 세력들이 그 효종의 체제를 효종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는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전부 나서 갖고 이 체제를 사보타주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송시열과의 독대에서 최소한 10년은 살 자신이 있다고 호언했던 효종은 2달 후 허무하게 세상을 버리고 만다. 여기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수장고에는 조선 왕들이 쓰던 제궁이 하나 보관되어 있다. 길이가 2.2m, 폭이 61cm 정도다. 오늘날 성인 한 사람의 어깨 폭이 40cm 내외이므로 충분히 입관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효종이 승하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옥체에 부기가 생기더니 생전에 만들어 두었던 제궁에 시신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막상 돌아오시라니까는 입관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부득이 할 수 없이 이 효종 임금은 돌아가셔도 그 두 쪽을 이제 붙여서 한쪽으로 쓴 예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궁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판을 덧대어 겨우 입관을 시키니 망극한 가운데 망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왕릉 택지 과정으로 계속 이어지더니 급기야 반풍수 논쟁으로 번졌다. 반풍수로 공격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고산 윤선도였다. 윤선도가 전거한 곳은 나중에 정조가 극찬을 하며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으로 정한 수원 땅이었다. 반면 송시열 일파가 추천한 곳은 동구릉의 원릉으로 후일 영조대왕의 영면지로 된 곳이었다. 결국 송시열이 추천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때 윤선도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10년이 채한가 효종릉에 큰 변고가 있어 반드시 이장을 할 것이오. 나는 이 일을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제공들은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내 말이 생각날 것이오. 과연 효종 임금이 승하한 후 1년이 지나면서 능침에는 변고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성물들이 기울어지고 틈이 생긴 곳이 무려 27군데나 됐다고 했다. 변고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현종 14년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효종릉이 천장을 하게 되니 윤선도의 10년 변고 예언이 있고 나서 14년 만의 일이었다. 조선 왕조에서 왕이 승하하면 계령이 발동된다. 오늘날의 계엄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차기 왕이 제위에 오르면서 왕권 이양이 이루어진다. 이때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혼돈에 빠진다. 그런데 조선 왕조의 계령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일이 영조 승하 후 벌어진다. 정조가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영조에 의해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된 정조가 즉위 당일 그 사실을 부인하며
스스로를 사도세자의 아들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노론 대신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격적인 숙청 작업이 단행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진다. 여기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가 잠들어 있는 이곳 옆자리가 원래 영조가 생전에 정해놓은 신우지지였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비어있다. 생전에 영조의 바람대로라면 이렇게 나란히 영면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손자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조는 이 서운흥 홍릉 자리를 전격 철회하고 동군흥, 태조, 건원릉의 서쪽편 산줄기로 할아버지 영조를 모신다. 그곳은 103년 전 효종왕릉이 있다가 성물틈이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옮겨간 파묘 자리였다. 정조가 이 자리를 완전한 길지로 언급하며 신하들의 의견을 묻자 이미 증험해본 땅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정관의 정신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산을 보아온 지 50년이지만 이와 같은 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옛 광이라도 또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하들의 만장일치로 영조릉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옛 광이라도 꺼릴 것이 없다는 김상현의 말을 한번 따져보자. 우선 영조 스스로 이곳을 가리켜 철릉한 곳에 왕릉을 다시 쓴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적이 있었으며 정조는 윤선도를 풍수에 관한 한 신의 눈을 가졌다고 극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윤선도가 좋지 않다고 말했던 곳이었으며 무엇보다 효정 임금의 파묘 자리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신하들의 선사는 많이 파묘에서 왕릉으로 택지되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왕릉 파묘 자리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야말로 왕릉의 청광 깊이는 열자로 보거든요. 그 열십자로 제가 아류라면 임금 왕자 나온다.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왕의 생기 발복 그 청광의 깊이는 바로 열자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때 당시의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이었어요. 임금이기에 천광 깊이는 임금 왕을 의미한다는 열십자였다. 신하들의 파묘 자리와는 달리 같은 열십자 깊이인 왕릉의 파묘 자리는 이미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 혈자리이기에 당시 풍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두규 교수는 고심을 거듭했다. 홍제전서 등 자료를 찾고 다시 서울릉과 동구릉 답사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정조 임금은 풍수에 능했습니다. 땅을 알죠. 그 자리가 산의 얼굴이 아닌 산의 등 쪽에 있습니다. 서울은 그 털은.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배척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리를 옮겼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조에 대한 정조의 생각, 자기 부친을 폐쇄자하고 사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조가 영조에 대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연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를 파묘 자리로 모심으로써 풍수적 복수국을 펼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자리가 좋지 않기에 더 좋은 자리로 모신 것인가? 학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리고 깊은 기다림이 있었다. 무려 13년의 기다림. 아버지 사도세자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하고 다시 전시, 지시, 인시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니 때는 정조 13년 1789년 10월이었다. 마침내 천장하기 위해 광중을 파니 아니나 다를까 사도세자의 무덤엔 물이 고여 있었다. 이를 보고 정조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사도세자의 능이 수원으로 옮겨오니 원래 그곳에 있던 구 수원읍 지소를 비용을 들여 모두 옮기게 된다.
새로운 수원의 탄생이었다. 사도세자의 사초지엔 생기가 용수섬 오르는 듯한 돌출 현상이 있고 정조가 정성을 다한 능력은 지금 보아도 참으로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이다. 명당터 발복 탓이련가. 다음에 정조의 아들 순조가 탄생했으며 이후 조선의 왕들은 모두 사도세자의 후손들이었다. 정조는 재위 기간 중에 꾸준히 이곳 수원 화성에 행차했다. 이렇게 하여 마음의 회한을 어느 정도는 풀어버린 정조였지만 그러나 가슴엔 늘 무거운 돌덩이를 지니고 다녔었다. 정조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화기였다. 그 화기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원 행차였으니 이러한 애정은 화성 천도설로 표현되기도 했다. 정조의 마지막 말 중엔 이런 것이 있다. 조정에서는 두려울 외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 나의 가슴속 화기가 어찌 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숙청을 예고하는 말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날부터 불과 20여일 후 정조는 급서한다. 일각에선 과로로 인한 병의 악화가 정조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독살설도 제기된다. 우리는 정조가 과연 독살을 당했는지 당시의 정황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하나의 단서가 있다. 정조가 묻힌 초장지 문제다. 정조의 초장지는 사도세자 육릉의 좌청룡 발치 아래였다. 이 결정에는 영조의 개입이며 당시 대왕 대비였던 정순왕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녀가 정조 왕릉을 끌고 간 것은 흉지였다. 나중에 순조 21년에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자리가 군기고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무기를 그 보관하는 뭐 그런 자리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무슨 군사훈련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각무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로 추측이 되는데 대단히 왕릉은커녕 일반 보통 사대부의 무덤으로도 쓰기 이제 곤란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정조의 무덤을 처음에 썼습니다. 처형장과 감옥, 칼과 창을 휘두르던 병영터 자리는 무덤 풍수상 금기시하던 곳이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정조 왕릉을 정순왕후는 그것도 상지마저 생략한 채 매긴질했던 것이다. 풍수에는 좋은 주인이 어진 손님을 대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주인이라 함은 풍수적 명당을 말하며 어진 손님이란 그 명당에 묻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당터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로도 전하여진다. 흉지에 묻혔던 정조 왕릉의 천장은 정순왕후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그리고 한 왕조가 끝나가고 있었다. 오히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거꾸로 정조가 세상 떠나고 나서 거꾸로 되면서 이제 조선이 멸망의 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조 이후 조선 왕릉은 풍수다운 논의도 없이 정해졌고 조선의 역사 또한 망실되어 갔다. 조선시대 역사의 부침과 풍수 논쟁이 그 맥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선 후기 대신들은 그랬다. 왕이 승하면 택지를 하는 척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서 결국에는 왕릉들을 선대 왕릉의 화소지역으로 끌고 갔다. 왕권이 실종되자 왕릉 택지도 이상해졌고 왕릉 배치와 성물들도 이상해졌다. 새로운 자리가 없이 그냥 그 기존에 썼던 자리 중에서 물이 안 나왔다, 바위가 안 나왔다, 파묘 자리 중에서 그런 자리를 가지고 이제 많이 썼죠. 급격하게 몰락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은 생전에 황제 즉위식을 가진 바 있다. 그래서 이곳 홍릉도 황제릉으로 조성됐다. 참도를 비롯한 성물들도 이전의 조선 왕릉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종 황제께서
대통령께서 1919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승하하시면서 그 청량리 홍릉을 남양주 금곡릉으로 같이 모셔서 합평을 하시고 그 지역에 이제 황제능으로서의 그 규모를 더욱더 그 올려서 그 홍릉을 만들고 원래 고종의 의도는 동구릉에 모시려다 청량리에 안장된 명성 화물을 남양주 금곡리로 천장하여 같이 있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생전에 정성을 다하였지만 그러나 망국의 기운 속에 자금도 부족하여 홍릉 조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다. 고종 황제가 직접 선택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능력이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한다. 다만 당시 시대가 그랬던 만큼 일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여기 무라야마 지준이란 일제시대 1인 학자가 쓴 책을 보면 홍릉이 풍수상 길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무학대사의 비석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 마지막 임금 순종의 능은 확실히 식민풍수 농간에 걸려든 흉지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순종이 승하하자 어디에 모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이곳 금곡 홍릉 옆으로 결정된다. 당시 신문에는 순종의 장례비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가 여러 차례 실린 것으로 보아 이왕가의 경제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유릉의 사초지 모습이 심상치 않다. 비틀리고 움푹 패인 모습이 전형적인 조선 왕릉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두고 과혈, 즉 생기가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런 여기현상이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조능 자체에 대한 그 입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무라야마 지주는 자신의 책에서 오히려 홍릉보다 유릉의 입지가 더 뛰어난 곳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의 27대 왕들이 각각의 사연을 안고 서울 경기권 일원에 잠들어 있다. 잠시 주변 풍경에 무심해진다. 왕릉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왕의 죽음과 역사, 왕릉을 둘러싼 권력과 풍수란 화두를 만났다. 500년 타임캡슐이 밝은 것만을 전하지는 않았다. 시선을 눈에 보이는 풍경 저 너머로 돌리면 그러한 것들이 다가온다. 조선 왕릉이 거기에 그처럼 있었기에 그 역사를 기념하며 즐기며 우리의 문화가 이어진다. 우리가 다가가는 만큼 느낌을 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그러한 것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느낀다. 조선 왕릉들은 오픈 뮤지엄이에요. 열린 박물관. 그 안에는 교육, 행정, 문화, 복식, 의상 뭐 여러 가지 제례, 행위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갖춰진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선 왕릉으로 형성된 정원들은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정원이기도 하다. 이번에 조선 왕릉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풍수는 땅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다시 그 조화로운 쓰임새를 강조한다. 그 조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광릉숲은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만일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세계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하고 생물권 보존 지역하고 같이 지정되는 것은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요. 그동안은 우리만의 정원이었고 우리만의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이 됐다. 우리만의 왕이었고 우리만의 그 역사였었는데 이제 세계유산이 됐기 때문에 세계사 속에 그동안 조선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공간으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의미를 되새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흉지일 수가 없다. 조선 왕릉의 풍수적 길지 흉지 논란은 지금 와서 올바른 역사를 되새기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후손들이 찾고 휴식하고 즐기고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한 조선 왕릉들은 모두 명당 자리에 모셔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답다 봤죠. 더 이상 이 정도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 흠을 찾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판 그린벨트. 조선 왕릉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다. 가치 있는 유산으로 후대에 전달하는 과제가 남아있다.